가장 충격적인 외교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5년 경주 에이펙 회의장, 미국 전직 대통령 경호국장이 쓰러졌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지고 있었죠. 미국 경호팀은 일본 이송을 명령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검증 안 됐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한국 의사가 막아섰습니다. 이동하면 사망입니다. 선택의 시간 단 3분. 프로토콜이냐 생명이냐. 전직 군의관 출신 아내가 결단했고 12시간 초고난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5개 과가 동시에 투입됐고 한국 의료진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후 존 하워드는 CNN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평생 규칙을 따르던 남자가 규칙을 버리고 살아난 72시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하워드입니다. 62세, 미국 대통령 경호국에서 30년을 일했죠. 3명의 대통령을 지켰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처음 왔었어요. 당시 20대 신임 요원이었죠. 그때 본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37년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2025년 10월 30일, 저는 경주 에이펙 안전총괄 자문으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의 안전 책임이었죠. 인천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좋다고 의료 시스템까지 믿을 수는 없었어요. 경호팀장 마크와 응급 프로토콜을 점검했습니다. 의료 상황 발생 시 일본 도쿄 미군병원으로 즉시 이송. 한국 병원은 프로토콜상 배제. 명확했습니다. 경주 도착 후 곧바로 에이펙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1층 임시 의무실을 점검했어요. 한 명의 의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이름표에는 김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가 의무실을 안내했습니다. 제세동기, 산소호흡기, 응급약품. 기본 장비는 갖춰져 있었어요. 김민준은 설명했습니다. 중증 환자 발생 시 닥터 헬기로 서울까지 15분 이내 이송 가능하다고요. 15분? 경주에서 서울까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프로토콜은 일본 이송이라고요. 김민준의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내 캐서린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전직 해군 군의관인 그녀는 한국 응급 시스템이 좋다고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경력이 가르쳐준 원칙,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믿을 수 없다고요. 통화를 끊고 누웠을 때 가슴이 약간 답답했습니다. 시차 적응 탓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저는 늘 건강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6시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숨이 가빴어요. 이상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생각했죠. 오전 9시 30분 에이펙 개막식을 앞두고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VIP 대기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불량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왼쪽 어깨로 통증이 퍼졌고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괜찮다고 긴장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VIP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마크가 제 안색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전 9시 50분, 개막식 10분 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등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카롭고 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고통.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0년 경력, 단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던 제가요.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 무전기로 외쳤어요. 코드 블루, 즉시 의료진 요청.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무시했던 그 한국 의사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는 재빨리 양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오른팔 180, 왼팔 150, 차이 30. 김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동맥박리 의심, 즉시 병원 이송 필요. 마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헬기 즉시 출동. 도쿄 미군병원 이송 준비. 하지만 김민준이 마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동하시면 환자 사망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프로토콜이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움직이는 들것 위에 있었습니다.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김민준이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등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헬기가 15분 후 도착한다고요. 하지만 김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동맥박리는 이동 중 혈관 파열 위험이 높다고, 특히 헬기 진동은 치명적이라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대동맥박리. 죽음과 가까운 무언가였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김민준은 서울 삼성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고 했고, 마크는 프로토콜 위반이라며 항의했죠. 하지만 김민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환자는 30분도 버티기 힘들다고요. 마크가 캐서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미국은 밤이었죠. 김민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동맥박리 골든타임 내 수술하면 생존율 70%, 하지만 일본 이송 시 사망 확률 90%. 선택은 보호자 몫이라고요. 캐서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의 이력을 말해달라고요. 서울대 의대 존스홉킨스 펠로우, 대동맥박리 치료 200례. 삼성병원 이재훈 교수는 아시아 최고 권위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5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수술하세요. 마크가 항의했지만 캐서린은 단호했습니다. 20년 군의관 경력이 말해준다고 대동맥박리 환자를 헬기로 40분 이송하는 건 사형 선고라고요. 저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닥터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기 안으로 옮겨졌어요. 좁았지만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했습니다. 이동식 중환자실이었죠.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경주가 멀어졌어요. 1988년 처음 본 그 나라, 37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나라가 지금 저를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2분 후 삼성서울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의료진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50대 중반의 의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재훈입니다. 흉부외과 교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해본 사람의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CT실. 모든 게 정확하고 빨랐어요. 5분 만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대동맥박리 스탠포드 어형 확정. 상행 대동맥 4.8cm 파열. 즉시 수술. 이재훈 교수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초저체온 순환정지술, 12시간 소요,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캐서린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캐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존, 당신은 살아날 거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재훈 교수의 눈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눈빛.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19, 8.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제 생명이 한국 의료진의 손에 완전히 맡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취 속에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캐서린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워싱턴 DC. 자택, 새벽 3시. 캐서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수술 진행 상황이 전송되고 있었어요. 삼성병원이 보내주는 업데이트였죠. 수술 시작.
10월 31일 오전 10시 27분. 첫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캐서린의 손이 떨렸어요. 20년 군의관 경력, 수백 건의 수술을 집도하고 참관했던 그녀였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환자가 남편이었으니까요. 캐서린은 대동맥 박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근무할 때 한 번 경험했어요. 40대 함장이었죠. 헬기로 육지병원까지 이송하는데 1시간이 걸렸고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쓰러진 지 1시간 만에 수술대에 올랐으니까요. 한국 시스템이 그걸 가능하게 했죠. 수술실 안은 영하 2도였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마취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재훈 교수와 의료진 10명이 10시간 넘게 그 추위 속에서 일했다고요. 오전 10시 27분 첫 번째 절개가 시작됐습니다. 이재훈 교수의 메스가 제 가슴을 열었어요. 흉골을 절단하고 심장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외순환기를 연결했죠. 인공심폐기가 제 심장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37도에서 32도, 28도, 22도. 차가운 용액이 제 혈관을 타고 흘렀어요. 체온계 숫자가 떨어질수록 제 심장 박동은 느려졌습니다. 오후 12시 체온 18도 도달.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임상적 사망 상태였어요. 뇌파도 거의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0분 안에 대동맥을 재건해야 했어요. 찢어진 혈관이 드러났습니다. 상행 대동맥 4.8cm 파열. 그 작은 틈으로 제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였죠. 이재훈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인조혈관을 건넸어요. 하얀 튜브, 제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이었습니다. 봉합이 시작됐습니다. 0.3 두께의 실로 혈관을 연결했어요. 한 땀 한 땀, 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이었습니다. 15분 경과. 수술실이 조용했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숨소리조차 낮췄어요. 이재훈 교수의 손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수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다 멈췄어요. 좌관상 동맥 입구에서 출혈이 보였습니다. 대동맥 박리가 관상 동맥까지 영향을 준 거였죠.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었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2초.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관상 동맥 우회술 추가 결정. 난이도가 2배로 올랐습니다. 시간도 2배로 늘어났죠. 오후 2시 30분. 관상 동맥 우회술 시작. 제 다리에서 혈관을 채취했습니다. 그걸 심장에 연결했어요. 새로운 혈액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재훈 교수의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닦아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관상 동맥 우회술 완료. 대동맥 재건 재개. 30분 안에 끝내야 했던 작업이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오후 5시 봉합 완료. 이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차례였습니다. 체온 상승 시작. 18도에서 22도, 28도, 32도. 따뜻한 혈액이 제 몸으로 흘러들었어요. 심장 모니터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아직 직선이었어요.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제 세동기를 들었습니다. 200줄 충전. 전기 충격. 제 몸이 튕겨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300줄. 다시 충격. 여전히 직선이었습니다. 수술실이 긴장했습니다. 8시간 동안 완벽하게 재건한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어요. 이재훈 교수가 제 심장에 직접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 마사지 시작. 강하게,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30초, 1분, 2분. 그리고 삐. 작은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떨고 있었어요. 아직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계속 마사지했습니다. 5분 후 파형이 커졌어요.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명의 의료진이 10시간 동안 싸워 이긴 순간이었어요. 오후 8시, 체온 36.5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9시 흉골 봉합 완료. 수술 종료. 총 시간 10시간 33분이었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 마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그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재훈 교수가 나왔습니다. 마크가 벌떡 일어났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말. 대동맥 재건 완료, 관상동맥 우회술 추가 시행, 심장 기능 정상 회복. 72시간 집중 관찰 필요. 마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경호 경력, 수많은 위기를 넘긴 그가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연결됐고 각종 모니터가 제 생체 신호를 추적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10시간 33분의 싸움이 끝났고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체온 하강 시작. 목표 18도. 두 번째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캐서린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초저체온 순환정지술. 환자의 체온을 18도까지 낮춰 심장을 완전히 멈추고 혈액순환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대동맥을 재건하는 수술. 죽음의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찢어진 혈관을 고칠 수 있었어요. 캐서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언제 끓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4시. 한국은 오후 5시. 수술 시작한 지 6시간 30분. 관상동맥 손상 발견. 우회술 추가 시행. 세 번째 메시지. 캐서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합병증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었죠. 캐서린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37년. 존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1988년 해군 의무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존은 막 경호국에 들어온 신입이었고 캐서린은 군의관 2년 차였어요. 존이 훈련 중 다친 손을 치료해주면서 시작됐죠.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존은 늘 그랬어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 30년간 대통령을 지키면서도 단 한 번 아프다고 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멈춘 채 누워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에밀리였어요. 엄마, 아빠는? 수술 중이야. 7시간째. 언제 끝나요? 12시간 걸린다고 했어. 아직 5시간 남았어.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세, 의대 3학년이었어요. 그녀도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알고 있었죠. 엄마, 한국 의사들. 믿을 수 있어요? 캐서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믿을 수 있어. 엄마가 선택했으니까. 통화를 끊고 캐서린은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 완료. 대동맥 재건 시작.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한국은 오후 6시. 수술 시작 후 7시간 30분. 캐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37년 전 존이 청혼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캐서린, 나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직업이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캐서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게요. 저는 의사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존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낯선 의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부인, 저는 지금 서울 삼성병원 대기실에 있습니다. 수술 진행 상황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마크. 존은. 어때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 병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조직적이고 정확한 의료팀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입니다. 캐서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6시. 한국은 오후 7시. 수술 8시간 30분 경과. 대동맥 재건 완료. 체온 상승 시작. 캐서린은 그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체온 상승.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준비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 한국은 오후 8시. 심장 재가동 시도 중. 캐서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을까? 8시간 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을까?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15분 후. 심장 재가동 성공. 정상 리듬 확인. 캐서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0년 군의관 경력,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워싱턴 자택 거실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존이 살아났습니다. 한국이 그를 살렸어요. 새벽 8시. 한국은 오후 9시. 수술 종료. 총 시간 10시간 33분. 성공.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캐서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 수술 끝났죠? 네, 부인. 이재훈 교수님이 방금 나오셨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존을 볼 수 있나요?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곧 화상통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화면에 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인공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각종 튜브가 몸에 꽂혀 있었죠. 하지만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화면 속 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존, 당신 해냈어요. 살아났어요. 이제 곧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37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존을 한국 의사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제 남편을 살려냈습니다. 수술 후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1월 1일 오전 7시. 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넣었고 심장 모니터는 안정적인 파형을 그렸어요. 혈압 120에 75, 맥박 72, 산소 포화도 98%.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뜨지 않았어요. 이재훈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제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펠라이트로 동공을 확인했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빛의 동공이 수축했죠. 좋은 신호였어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민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바닥을 긁었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반사작용이 정상이라는 뜻이었죠. 뇌 손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깨어나지 않을까요? 오전 10시 뇌 MRI 촬영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다시 이동식 침대에 옮겨졌어요. 복도를 지나 영상의학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MRI 기계 안으로 들어갔죠. 30분간의 촬영.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부종 소견 경미 뇌출혈 없음, 뇌경색 없음. 구조적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재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10시간 넘는 수술, 초저체온 상태, 심장 정지. 뇌가 받은 스트레스가 컸고 회복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캐서린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중환자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얼굴이 보였지만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48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미국 전직 대통령 경호국장, 한국에서 수술 후 의식불명.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의문 제기. 워싱턴 포스트도 기사를 냈습니다. 프로토콜 무시한 결정. 그 대가는 일본 이송 거부한 판단 재조명. 미국 대사관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허용했냐고요. 마크는 병원 복도에서 무수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국토안보부 모두가 설명을 요구했어요. 삼성병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외신 기자들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재훈 교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 2번 회진을 왔어요.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재건된 대동맥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우회한 관상동맥도 혈류가 잘 흘렀어요. 문제는 의식이었습니다. 11월 3일, 수술 후 3일째 새벽. 중환자실 간호사 박소영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였어요. 그녀는 2시간마다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새벽 4시, 박소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체온 확인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소영이 멈췄어요. 착각일까? 그녀는 다시 제 손을 봤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졌다 펴졌어요. 박소영이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직 의사가 달려왔어요. 손가락 움직임 확인. 발가락도 체크. 오른발도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교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새벽 4시 30분, 그는 집에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제 눈꺼풀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재훈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하워드 씨, 들리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더 빠르게 떨렸어요. 손을 움켜쥐어 보세요.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새벽 5시 캐서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워싱턴은 오후 4시였어요. 환자 의식 회복 징후 보임. 손가락 발가락 움직임 확인. 곧 깨어날 것으로 예상. 캐서린은 그 문자를 받고 울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녀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새벽 6시, 제 눈이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두 제 곁에 모였어요. 이재훈 교수도 김민준도 박소영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눈꺼풀이 올라갔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죠.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흐릿했어요.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재훈 교수였어요. 하워드 씨,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인공호흡기 튜브 때문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조금. 병원이라는 걸 아시나요? 다시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을 3개 펴보세요.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3개가 펴졌어요. 이재훈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워드 씨.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났다는 것을. 한국이 저를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의식이 돌아온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병원. 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는 흐릿했습니다. 기억이 조각나 있었어요. 에이펙 회의장, 가슴 통증, 쓰러지는 순간. 그 다음은 백지였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대동맥 박리 10시간 수술, 72시간 혼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믿을 수 없었어요. 10시간? 제가 10시간 동안 수술대에 누워 있었다고요? 오전 10시,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튜브가 목에서 빠져나왔어요.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제 힘으로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달콤했습니다. 캐서린과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탈수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캐서린은 알아들었어요. 사랑해. 캐서린이 화면에 손을 댔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10cm도 들어 올리지 못했죠. 이재훈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근력 저하는 정상이라고 72시간 누워 있었으니 당연하다고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정수진. 그녀는 밝게 웃으며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하워드 씨, 발가락부터 움직여 볼까요? 저는 발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이라고 명령했어요. 느렸지만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발목을 돌려보세요. 발목도 움직였습니다. 뻣뻣했지만 가능했어요. 30분간의 침상 운동.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고작 발가락과 발목을 움직였을 뿐인데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침대 끝에 앉아볼 거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앉는 것조차 목표가 되다니. 11월 4일, 수술 후 4일째. 아침 회진 때 이재훈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 저는 휠체어에 실려 일반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살아있는 세상이었죠. 저도 그 세상의 일부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정수진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앉아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팔에 힘이 없었고 복부 근육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와 간호사 2명이 저를 도왔어요. 침대 각도를 45도로 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웠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이제 앉아볼게요.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5초. 그것이 제 한계였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5초지만 앉았어요. 정수진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승리라고 했어요. 11월 5일, 수술 후 5일째. 오늘은 10초 앉아있기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15초를 버텼습니다. 11월 7일, 정수진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서볼 거예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서는 것? 일주일 전까지 죽어가던 사람이 선다고요? 하지만 정수진은 믿고 있었습니다. 워커를 준비했습니다. 4바퀴 달린 보조기구였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진과 간호사가 붙잡아줬어요. 5초, 10초, 15초. 저는 서 있었습니다. 62세, 10시간 수술, 72시간 혼수 상태를 겪은 남자가 다시 2발로 서 있었습니다. 20초 후 다시 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마크가 병실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녁 캐서린과 통화했습니다. 오늘 섰어요. 캐서린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딸 에밀리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대단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었어요.
저는 워커를 잡고 3미터를 걸었습니다. 느렸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이재훈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쳤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 심장이 멈췄던 남자가 지금 걷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수술 후 10일째, 저는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훈 교수는 반대했어요. 아직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병원 회의실이 준비됐습니다. 30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한국 언론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니,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존 하워드입니다. 미국 대통령 경호국에서 30년 근무했고 이번 에이펙 안전자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열흘 전 저는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대동맥이 찢어졌고 30분 안에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경호팀은 일본 이송을 명령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의료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37년 전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저는 그 기억을 37년간 간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아내 캐서린은 전직 해군 군의관입니다. 그녀가 한국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녀가 저 대신 결정했어요. 그 결정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10시간 33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재훈 교수님과 의료진 10명이 제 심장을 멈추고 대동맥을 재건하고 다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72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 의료를 의심했어요. 프로토콜을 어긴 판단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살아서 앉아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40cm 흉터가 있습니다. 이재훈 교수님이 제 심장을 직접 만진 흔적입니다. 제 다리에는 혈관을 채취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 혈관이 지금 제 심장에서 뛰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2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1988년 한국을 처음 봤을 때, 또 한 번은 열흘 전 한국이 저를 살렸을 때.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닥터 헬기는 7분 만에 도착했어요. 병원까지 12분 걸렸습니다. 수술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미국이었다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저는 그 2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물었습니다. 프로토콜을 어긴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후회? 오히려 감사합니다. 프로토콜이 저를 죽일 뻔했어요. 한국 의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규칙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재훈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 뒤에 서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의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한미 의료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재훈 교수님, 김민준 박사님, 정수진 치료사님,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간호사분들. 여러분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편견이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관계자들이, 경호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크도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이재훈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정수진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이재훈 교수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10시간 동안 제 심장을 만졌던 그 손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재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저녁 병실로 돌아왔을 때 캐서린과 통화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당신 멋있었어요. 캐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한국을 선택한 게.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로요. 그날 밤 CNN에서 기자회견 전체가 방송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존 하워드의 회복을 축하하며 한미 의료 협력 강화를 검토하겠다고요.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 생명을 구한 72시간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를 살린 도시, 제 편견을 부순 나라. 30년 경호 경력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제게 큰 선물을 준 곳은 없었어요. 두 번째 생명이었으니까요.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복도 끝까지 왕복 100m를 걸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해냈어요. 이재훈 교수가 최종 검진을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흉부 CT, 혈액 검사.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어요. 재건된 대동맥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우회한 관상동맥도 혈류가 원활했습니다.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장거리 비행은 위험했습니다. 최소 2주는 더 서울에 머물러야 했죠. 호텔로 옮겼습니다. 삼성병원 근처 호텔이었어요. 매일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였죠. 캐서린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제외했을 때 우리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37년 결혼 생활,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수술 흉터가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죠. 우리는 함께 삼성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재훈 교수와 김민준을 다시 만났어요. 캐서린은 그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죠. 남편을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재훈 교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캐서린은 알고 있었어요. 10시간 넘게 수술실에서 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정수진 치료사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하라고 했죠. 매일 아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하겠다고요. 서울에서의 2주는 특별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처럼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캐서린이 제 팔을 붙잡아줬어요. 한국 음식도 먹었습니다. 삼계탕, 갈비찜, 비빔밥. 이재훈 교수가 추천한 메뉴들이었어요. 심장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거리에서 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한국에서도 방송됐었거든요. 그들은 엄지를 들어올리며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캐서린과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다리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죠. 평화로웠습니다.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37년 전 여기 왔을 때 한국은 가난했어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문화를, 사람을 성장시켰어요. 무엇보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재훈 교수와 의료진은 저를 미국 고위 관료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야 할 환자로 봤죠. 국적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철학이었어요.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외래 진료 날이었어요. 이재훈 교수가 최종 검진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심장 기능 정상, 혈관 상태 양호, 체력 회복 중. 비행기 탑승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재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국 측은 일본 이송을 원했고 프로토콜도 그랬습니다. 교수님과 김민준 박사님이 막지 않았다면 저는 이송됐을 거예요. 이재훈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임무는 환자를 살리는 겁니다. 국적이나 프로토콜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하워드 씨가 일본으로 이송됐다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알았기에 막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이유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교차로, 움직이는 사람들. 한 달 전 제가 죽을 뻔했던 도시, 그리고 다시 살아난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이재훈 교수와 김민준, 정수진이 배웅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했어요. 아니, 포옹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절도했죠.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이재훈 교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USB였어요. 수술 기록입니다. 미국 의사들에게 보여주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 USB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캐서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졌어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딸 에밀리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의대 3학년인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야. 한국 의료진의 실력이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7년 살았던 워싱턴 DC. 자택이었어요.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상원보건위원회가 한미의료협력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초청됐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저는 증언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닥터 헬기는 7분 만에 도착했고 병원까지 12분 걸렸습니다. 수술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은 미국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협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USB를 제출했습니다. 제 수술 기록이었어요.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고요?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닥터 헬기 시스템.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15분 내 이송 가능합니다. 둘째, 응급의료 네트워크. 모든 병원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셋째, 골든타임 프로토콜.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철학이요. 청문회는 3시간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어요. 한미의료협력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서특필됐습니다. CNN 한국 의료 시스템 미국 상륙. 의회 협력 법안 통과. 뉴욕타임스 생명을 구한 72시간 미국이 한국에서 배운다.
워싱턴 포스트 존 하워드의 두 번째 생명, 한미 의료 협력의 시작. 그 후 미국 보건부가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는 그 자문을 맡았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이재훈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심장 초음파, CT, 혈액 검사.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교수님, 제 심장은 어떻습니까? 이재훈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0대 남성치고는 매우 건강합니다. 앞으로 20년은 문제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한 달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시간이었어요. 저녁, 이재훈 교수와 김민준, 정수진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국 전통 한정식이었어요.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고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제 심장을 고친 게 아닙니다. 제 편견을 부쉈어요. 37년간 가지고 있던 오만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가르쳐줬어요. 생명 앞에서는 국적도 신분도 프로토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재훈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 이제 당신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 두 번째 심장은 한국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국 최고라는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